재현이 너 다음 주에 뭐 할 거야? 태국 갈 거라니까요? 태국 간다고? 네. 언제부터 언제까지? 토요일 날 밤에 비행기로 출발해가지고. 이번 주? 그치. 예. 어. 그래갖고 그 다음 주에 금요일 날인가? 오, 좋겠다. 예. 가서 뭐 할 건데? 계획이 없지? 은밀한 곳에 많이 찾아다닐 거야. 다음 주에 토요일 치신문 이게 설 명절 때문에 안 나와서 우리가 일주일을 쉬잖아, 통으로. 아예 그냥 여행을 가버리는구나, 허재현은. 이런 일이 많이 있어야 돼. 정말 토요판도 좀 한 6개월에 한 번씩 안 예. 나오고 이런 일이 있어야지. 근데 추석 연휴를 내가 이미 살펴봤는데 주말이 안 껴있더라고. 그러면 만들어야 돼. 아, 지난해 설이 그랬거든. 빨리 이제 시작하죠. 네. 그럴까? 시작해봅시다. 예, 한겨레가 만드는 토요일의 특별한 팟캐스트 최성진 허재현의 토요팟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이 공식 4호인데요. 오늘은 조금 풍성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먼저 김민경 기자가 출연을 해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할린 한인 1세들의 이야기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한센인을 돕는 유입의 신부 인터뷰를 우리 또 현장을 누비고 다니는 윤형준 기자가 해왔는데 윤 기자와 함께 유입의 신부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요. 그리고 끝으로 지난해 12월 31일이었죠.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많은 시민들을 안타깝게 만들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고 이남종 씨의 분신자살 사건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특별하게 세명대 저널리즘 스쿨에서 발행하는 온라인 신문이죠. 단비뉴스 기자들이 직접 취재하고 기사를 써왔는데 오늘 그 대표로 손지은 기자가 단비뉴스 기자가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서 이남종 씨 삶의 재구성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아니 잠깐만요. 부인 누구세요? 소개를 안 하셨어. 그 생각을 좀 해봤는데 매번 소개를 하는 게 좀 민망하기도 하고 네. 이제 토요팟을 들을 청취자들은 네. 적어도 우리 두 명은 누군지 알지 않을까 하는 그러겠지. 기대를 갖고 네. 그냥 아예 안 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최성진 기자님의 말씀이셨고, 저 좀 네네. 소개 좀 시켜줘. 저는 허재영 기자입니다. 우리 팀장님을 옆에서 잘 보필하고 있는, 네, 팀장님처럼 잘생기고 싶어지고 싶은 남자 허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에 시시 웃으면서 제 후배 기자인데 아주 얼굴이 예뻐요. 네. 얼굴도 네. 예쁘고 일도 잘하죠. 김민경 기자 옆에 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민경입니다. 네. 여기 나오니까 갑자기 선배들이 폭풍 칭찬을 해주시네요. 평소에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는데. 죄송합니다. 김민경 기자가 그 사할린을 직접 다녀왔죠. 네, 지난주 화요일에 갔다가 이번 주 화요일에 돌아왔습니다. 꽤 그 먼 여정이었는데 일정은 타이트했어요 좀. 네, 7박 8일이었는데 음. 지금 남사할린이 남한하고 크기가 좀 비슷해요. 네네. 그래서 거기를 다 차를 타고 한 바퀴 돌았으니까 그냥 음. 남한 일주 했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사할린 좀 근데 거기는 이제 러시아인데 추웠을 것 네. 같은데. 네, 춥진 않았어요? 아, 추워요. 영하 20도, 30도라서 월요일인가 뭐 진짜? 폭설이 왔다는 한국의 얘기를 듣고 저희가 되게 비웃었죠. 이게 눈이냐. 눈도 많아요 거기? 네, 눈이 뭐 한 허리 정도까지는 늘 쌓여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돼야 눈이다. 이제. 지난해에 그 사람면에서 배덕호 지구촌 동포연대 대표 그분의 기사를 봤었어요. 그래서 네네. 한겨레 사람면이요. 그렇죠. 네. 네네네. 그래서 김민경 기자가 쓰신 거를 제가 봤었는데, 이건 좀 더 깊이 있게 르포로 쓰면 참 좋겠다. 그때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었었는데. 네. 정말 하셨는지 사실은 이 기사 모르겠는데 아까 봤대요. 제가 들여서 보셨습니다. 고자질 청취자들에게. 네, 또 거짓말을 못하겠어, 사실. 얼굴에 써 있어요. 근데 아무튼, 정말 이건 르포로 정말 아주 쓰기에 참 좋은 아이템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또 어떻게 기회가 돼서 잘 다녀오셨네요. 네. 만나보고 오시니까 그분들 네. 어떻게 지내시는지 일단 그것부터가 좀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이 달력이 그 많은 분들의 모금으로 만들어진 달력인데요. 뭐 달력하니까 달력은 사실 그렇죠. 엄청 많잖아요. 뭐 12월부터 집에서 치킨 배달만 시켜도. 왜 이분들에게 참 그 달력이 달력이 오는데, 필요한지 난 그것도 예, 근데 궁금하더라고요. 러시아는 양력을 써요. 양력만 있는데 달력이. 근데 이 한인 1세라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좀 말씀드리면 그 1945년 8월 15일, 그러니까 광복절 이전까지 사할린에 있거나 사할린에서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대부분 매우 고령이시죠. 그러니까 30년이나 4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인데, 근데 이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옛날 분들이시다 보니 음. 생일이나 제사나 뭐 설이나 추석을 다 음력으로 따지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거 다 계산하려면 사실 힘들겠다. 그쵸. 달력이 없으면 계산이 안 되니까 이제 달력을 구하고는 싶은데 누가 한국에 갔다 오지 않는 이상은 달력을 구할 수 없잖아요. 근데 또 이분들 나이도 많으시고 해서 그 제가 같이 간 지구촌 동포연대는 단체가 이렇게 매번 사할린을 방문을 했어요. 근데 갈 때마다 이 달력이 그렇게 가장 좋은 필요했대요? 선물이었대요. 아, 그래서 할머니들 달력을 서로 갖겠다고 뭐 이렇게 좀 다투기도 하시고 뭐 이렇게 애틋하게 제발 하나만 더 달라 이제 이런 마음을 몇 번 보고는 이번에 우리가 만들자 해서 처음 만들어서 배달을 가는데 같이 가게 된 거였습니다. 동행 취재를 갔던 거였는데 네. 사할린 그분들이 이제 1세라고 한다면은 네. 1세분들이 지금 한 어느 정도나 되나요? 아, 지금 사할린에 남아있는 분들은 한 800분 정도 계시는데요. 800 분들. 아, 그 아주 당시에 많네요. 끌려가셨던 어. 분들. 아, 그러니까 부모님이 끌려오거나 어. 이제 당사자는 사실 거의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0년대 후반부터 일본이 강제징용해서 이제 강제로 사할린에 데려가는데 이제 그러면 사실 뭐 가서 일을 시키려면 최소한 성인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그러면- 이제 아이들 데려가봐야 소용이 네, 없으니까. 그럼 역추적해보면 대략 20년대생 분들이 많이 가실 텐데 그분들 지금 살아계시면 90이 넘죠. 제가 그래서 딱 한 분 고령이죠, 만나보고 고령. 오긴 했는데요. 대부분은 돌아가셨고 지금 그 1세 분들은 주로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서 가거나 아니면 부모님 거기 이제 강제징용하신 부모님 밑에 태어나거나 아니면 강제징용간 남편의 부인이거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명절이 이제 곧 다가오는데 설, 음력설이나 뭐 음력 추석 네네. 그리고 또 본인들의 뭐 제사, 생일 예, 예, 이런 생일. 것들을 챙기려면 음력 달력이 실제로 필요하기도 한 거죠. 꼭 그러니까 생활에서 꼭 필요한 거죠. 예. 일단 생일 같은 거야 뭐 음력 모르면 네. 제대로 챙길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제사도 부모님 제사나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이분들 생활에서도 음력을 굉장히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 사할린 이를테면 한인 어떤 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사할린 한인 분들이 이제 그 소련 치하에서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예. 말이 안 통하고 예, 예. 벌이가 시원치 않으니까 대부분 집에 농사를 많이 지으셨어요. 어, 근데 제가 듣기로는 거기가 굉장히 추운 데라서 그렇죠. 이 농사를 처음 지은 게 그 한인 분들이었대요. 러시아 사람들이 어. 아니라. 또 강제동원된 네. 한인들이. 근데 이제 농사를 지어서 애들도 먹이고 네. 내다도 팔고 이래야 되는데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 초복이나 중복 같은 절기를 많이 보셨대요, 음력으로. 그러니까 초복에는 배추를 심고, 그치요, 예, 그쵸, 뭐 그쵸. 중복에는 물을 심고. 어, 그래서 이제 그 농사 때문에 굉장히 많이 보시고 또 이제 바닷가 나가서 뭐 새우나 이런 생선 같은 거 잡아서 먹으려고 할 때도 물이 이제 빠졌을 때 나가야 되잖아요. 그것도 이제 음력으로 1일하고 15일 따져가지고 그때도 많이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생활에도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됐던 거죠. 그랬구나. 취재해보니까 어땠어요? 어떤 부분들이 좀 이분들 네. 이 가득 지금 딛고 있는 어려움인가요? 그 사실 지금 사할린에 계시는 한인 1세분들은 마음만 먹으면 한국에 와서 사실 수 있어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랑 같이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영주귀국 사업을 시작하거든요. 이분들은 한국에만 오면 집도 얻을 수 있고 이제 생활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사실 많이 오셨죠. 근데 네네. 그분들이 오지 않는 이유는 자녀들이 러시아에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정부 정책은 그 한인 1세만 올 수 있어요. 자녀를 데리고 올 수 없기 때문에 아니 내가 이 사할린에 와서 조국을 못 가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랑도 헤어져 살았는데 여기서 또 내가 한국 간다고 우리 자녀들을 떼어놓을 수 없다. 그래서 남으신 분들이거든요. 이산 가족이 되어버리는 그쵸. 거니까. 그래서 남아있다 보니까 거기 계시는 분들은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지원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보상금도 못 받고요. 뭐 예를 들면 생계 지원도 전혀 받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기쁜 소식을 좀 기다리고 계세요. 한국 정부에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주기를. 그러게요. 아니 왜 자식은 적어도 직계 가족이나 뭐 네. 이런 것까지는 다 이렇게 허용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왜 네. 좀 의외네요. 그래서 국회에서 이분들 지원에 관한 어떤 특별법 같은 거를 마련하고 있다면서요? 예, 지금 벌써 세 번째 도전인데요. 예, 예. 이게 17대 국회, 18대 국회 이미 한번 발의가 됐는데 통과를 못했고. 아니 이게 네네. 도전할 일이 아니고 그러게요. 너무 당연히 해줘야 되는 일 아닙니까? 네, 이제 이번에 난 이해가 안 가네. 또다시 이제 민주당 네. 전해철 의원이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를 한 상태예요. 핵심 내용은 이제 남아 계시는 영주귀국 못하고 사할린 남아 계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담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 영주귀국 할 때 가족을 더 많이 데려올 수 있는 부분도 네. 담겨 있긴 한데 그래서 지금 이번 2월 임시국회가 좀 고비라고 들었어요. 근데 만약 이제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안 가져 주셔가지고 네, 지금 좀 힘든 이상하네. 상황인데 지금
많이 돌아가고 계시거든요. 연세가 너무 많아서. 그렇겠죠. 네, 그래서 지금 남아 계신 분들이 얼마 안 돼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나중에 뭐 10년 뒤에 입원 만들어봤자 도움 받을 분들 이미 다 돌아가신 뒤기 때문에 좀 하루라도 빨리 통과가 됐으면 하는 생각 많이 하고 왔습니다. 나라가 사실 어려웠을 때 우리가 100년 전에 네. 그때 어려웠을 때 사실 나라가 보살펴주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쪽에 끌려가셨던 분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분들은 역사의 피해자이고 사실 우리 정부가 끝까지 책임져야 될 그런 그렇죠. 분들인데 지금 문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경제력도 회복했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자식들 그한테 뭐 이렇게 좀 한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좀 집도 마련해주고 보상비 못 줍니까? 그 정도. 네. 그러니까요. 책임을 다해야죠. 이거는 국회에서 이건 당장 2월 임시국회 때 빨리 통과해야 될 그런 내용 아닌가? 저 화나네, 생각합니다. 말하다 저번에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91년 이전에는 한국 방문조차도 못했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할린 동포 문제는 왜요? 일본한테만 그 공산국가 그렇죠. 있어서 그랬다는 네. 그렇죠. 거예요? 그때 일본한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게 강제동원으로 끌고 간 건 일본이지만 음. 그분들이 대부분 경상도 출신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 경상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한 거는 사실 한국 정부도 책임이 있는 거죠. 충분히 데려올 수 있는데 뭐 이미 사실 냉전이랑 분단을 겪으면서 소련과는 아무 수교가 없었잖아요. 그쵸. 적대 소비에트 국가예요. 연방제 해체 전까지는 예, 소련은 올 적대 수가 없었던 국가였죠. 거죠. 그래서 물론 일본에 계신 이제 강제동원된 동포들도 안타깝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한국에 고향에 올 수라도 있었는데 그러네요. 사할린 분들은 이제 남한에 특히 고향을 두신 분들은 올 수가 이제 없던 상황이었죠. 90년대 이후에야 이제 오실 수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분들 삶에는 사실 그 일제 식민지 시대의 그 상처도 남아 있는 거고, 게다가 식민지에서 이제 해방되자마자 광복하자마자 그 한국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렇죠. 예. 한국 전쟁의 상처까지 오롯이 담겨 있고, 게다가 한국 전쟁 이후에 이 냉전의 상처까지 이분들 삶에 다 켜켜이 쌓여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예. 이분들 이제 설 명절 맞아서 고향을 특히 더 그리워하고 있는 사할린 한인 1세 이야기, 이 토요일 신문 토요판에 김민경 기자 이름을 달고 또 상세하게 보도가 될 텐데요. 기사에 좀 담지 못한 거라든지 아니면 네. 좀 이렇게 뭔가 좀 가서 굉장히 인상 깊었다든지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 만났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우글레 고르스크라는 도시가 있어요. 네. 그 약간 남사할린의 북쪽에 있는 도시인데 음, 그 뜻이 석탄의 도시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석탄이 정말 많이 나서 이제 이 강제징용 되신 분들이 이제 탄광에서 일을 많이 하던 곳인데 거기서 이제 한 할머니 집에서 저희가 민박을 했어요. 근데 집이 되게 작아요. 원룸이에요. 거기서 4명이 잤는데 음, 그 할머님이 근데 우리 온다고 서울에 손님 온다고 네네. 음식을 정말 그 생일에도 못 받아면 엄청난 음식을 계속 만드시는 거 계속 먹이는 거예요. 배부르다 그래도 먹이고 하는데 먹는 음식은 뭐 한국에서 먹는 거랑 비슷합니까?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섞여 예를 들면 있어요? 김치 있어요. 김치 김치. 직접 담그신 김치도 있고 그다음에 상추도 있고 네. 밥도 있고 네. 미역국도 있는데 네. 근데 또 러시아가 소세지가 좀 유명하거든요. 소세지랑 이제 빵이랑 치즈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바닷가가 옆에 있다 보니 해산물이 또 많아요. 그래서 오징어 같은 것도 있고 하는데 문제는 그게 하나씩만 먹어도 배가 엄청 부른데 그래서 막 좀 계속 이렇게 먹으라고 하시는 얘기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거기서 좀 외로우셨던가. 사실 우린 처음 만나는 그렇죠. 사람들이잖아요. 처음 만나는 기자이고 네. 또 시민단체 그렇죠. 관계자였을 근데 텐데. 그냥 서울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네. 그렇게 또 이제 챙겨주시는 게 너무 좋았고 또 유주노 사할린스크가 이제 사할린의 주도인데요. 그러니까 예. 제가 유주노 중심지인데 사할린스크. 린스크. 예. 거기서 또 이제 노인정에서 만난 할머니는 우리 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달력 갖고 와서 너무 고맙다고 자기가 주변에 자랑을 많이 하셨대요. 한국에서 이런 달력 보내줬다고. 그래서 다음에도 꼭 오자고 항상 마지막 인사가 이거예요. 명년에 보자. 그러니까 명년? 그러니까 이분들이 일제 시기 태어나서 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어를 굉장히 잘하시고 익숙하세요. 네. 근데 일본식으로 이제 내년이라는 한자를 우리식으로 말하면 명년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헤어질 때 명년에 꼭 오라고. 그럼 저희는 대답이 항상 건강하게 살아 계시라고, 네. 열심히 살아 계시라고 이제
인사를 드리는데 사실 명년에 또 만날 수 있을지는 좀 그러게요. 너무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법이 하여튼 빨리 꼭 통과됐으면 마음이 좋겠다는 생각이 더 드네. 따뜻한 네. 김민경 기자가 지금 그 얘기 하면서도 약간 눈물이 그렁그렁 하는 것 같은데 가서 실제로 또 많이 울었다면서요? 네, 막 할머니랑 아리랑을 부르며 울기도 했습니다. 네. 예, 아무튼 이번 그래요. 기회에 네. 김민경 기자의 취재와 이 기사 보도를 통해서 사할린 한인 1세에 음.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정말. 그리고 이거 올해도 꼭 달력 통과돼야 만들 되겠다. 거거든요. 어. 그래서 올해도 달력 만들 때 많은 분들이 모금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모금 어떻게 어디다 아, 연락해야 돼요? 아직은 시작하지 않아서 아, 아마 이제 여름부터 시작할 것 같은데요. 그때 또 그래요. 이제 저희 기사도 나올 테니까 준비한다고 음, 그런 거 보시면 이제 작은 정성이라도 좀 보태주시면 그분들에게 많은 이거 시민들의 좋은 선물이 될 것 모금으로 해도 같아요. 좋은 거지만 이건 정부가 좀 신경 써서 이건 정보 좀 만들어주면 챙겨드려야 될 좋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네, 그래요. 맞습니다. 네. 예, 김민경 기자는 그 토요판에서 편집을 담당하고 이렇게 직접 취재와 기사 작성까지도 종종 하고 부지런한 있는데 기자예요, 월급 진짜. 2배로 줘야 되나요? 1인 2역을 진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마음이 급해서 이 방송이 나가는 날은 토요일이겠지만 지금 이거 녹음은 목요일 날 하고 있는데 기사도 아직 못 네, 썼습니다. 토요파는 목요일, 금요일이 한참 바쁠 때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민경 기자는 여기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계속 마음은 아마 마감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여기서 이제 보내드릴까요? 그래요. 네. 보내주세요. 오늘 바쁜데 나와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이야기는 한센인 많은 이웃들을 돕고 있는 유이배 신부 이야기를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직접 경남 산청까지 가서 인터뷰도 하고 취재도 꼼꼼하게 해온 우리 토요파사 단골입니다. 어느새 네. 윤영준 기자. 3주 만에 어떻게 왔어요, 유영준 기자. 네, 고정을 다시 노리고 또. 있었는데 또 이제 제가 파일럿 때문에 열심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게. 네. 정식 론칭하고 나서는 앞으로는 좀 이제 어. 본방 때도 좀 열심히 나오도록 당신은 하겠습니다. 실험용이었어. 농담이었습니다. 네. 유이배 신부 만나고 왔다고요? 아니, 나 근데 유이배 신부 약간 사실 제가 좀 창피한 얘기인데 유이배 신부가 누군지 몰랐어요. 사실 난 처음 듣는 이름이었고. 사실은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고경태 에디터가 유리배 자꾸 취재하고 오라고 유영준 기자한테 자꾸 얘기하는 거였어. 내가 처음에 뭔 소린가 했어. 그래서 유리배는 누구야 이제 LA 다저스의 그 유리벨 어. 선수를 취재하고 싶었는데 아니 그래서 또 무슨 일단 스포츠 가까운 곳에 특집을 있는, 예. 또 하라는 건가? 내가 예. 잘 처음 사실 일주일 동안 내가 못 알아듣고 있다가 그래서 내가 옆에 앉았을 때 유리배가 누구예요? 내가 자꾸 물어봤던 거 혹시 기억나요? 그래서 나 뭔 소린지 몰라가지고 그랬었는데 그 유이배 신부가 하여튼 스포츠 스타 유이배는 아니고 네. 네. 정확히 누구시죠, 이분이? 그 한국 이름으로는 네. 유의배의 신부님이십니다. 원래 이분 본명이 뭐예요, 그러면? 유리배? 아, 그렇죠. 예. 아, 그러니까 루이스 그분- 마리아 유리배. 아, 영어식 발음이죠. 이제 그거는 예. 스페인 분이신데. 아, 그러니까 그 LA 다저스의 그분도 이름이 유리배인데 똑같은 이름인 예, 거구나. 맞습니다. 예. 아, 그렇구나. 이태석 봉사상을 받으셨다고요, 이분이?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그 이태석 신부님이라고 남수단 톤즈 지방에서 이제 그 선교 활동, 봉사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신 신부님이 있으신데요. 울지마 네. 톤즈라는 뮤지컬을 통해서도 많이 알려주신 예, 분이죠. 그 영화를 통해서 이제 영화. 많이 알려진 예.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좀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사실 음. 그분이 재능이 좀 많으셔서 현직 의사이시기도 하시고 그 현지에서 교육 사업도 하면서 학교도 만드시고 뭐 많은 일들을 갖다가 합창단도 음악도 작곡을 직접 하실 수 있어가지고 또 음악도 하면서 합창단도 조직하고 현지에서 좋은 활동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톤주 지방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는데 좀 이른 나이에 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가 만들어졌고 네. 그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음. 그 이태석 봉사상이라는 그 상이 3년 전부터 만들어져가지고 그 이번에 3회째 수상자가 이게 나왔습니다. 아, 이제 이 유이배 신부님이 그 3회째 수상자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스페인에 계신 분이 아니고 한국에 계신 분이에요? 예. 유이베란 이름으로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음. 그 스페인말 못하기 때문에 음. 한국말로 이제 산청 가서 인터뷰를 했고요. 예. 한국말 잘 하시던가요? 한국말을 아주 잘한다고 보긴 좀 어려워요. 어. 예. 음. 그러니까 좀 그 한국에 얼마나 사셨는데요? 한국에 76년부터 한국에 살았으니까요. 음. 한국에 한 38년 정도 살았죠. 그렇군요. 그래서
말투가 약간 이제 외국인 억양이 좀 섞여 있고 이제 경상도 발음도 사투리 쓰시겠다. 예, 안녕하세요. 뭐 조금씩 써요. 예. 로버트 할리처럼. 누구게요? 막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쓰시기도 하시고. 어. 예. 가장 먼저 궁금한 거는 근데 1976년 처음 이분이 이제 스페인 게르니카에서 태어난 분이었는데 그때 처음 한국으로 오게 된 계기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왔었습니까? 아, 게르니카라고 하는 곳의 역사성도 약간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네. 1937년에 독일 나치에서 폭격을 당한 스페인의 소도시예요. 아, 예, 그게 바스크 지방인데 네네. 바스크 지방이 독일의 그 스페인의 독재자였던 프랑코 정권에 이제 저항을 했었던 지역이었거든요. 어. 그래서 프랑코 정권을 지원했던 독일 나치가 무기 실험을 겸해가지고 폭격을 했다고 하는 그런 충격적인 곳인데 그래서 피카소가 이제 게르니카라는 작품을 또 만들기도 해서 또 유명해진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피카소의 게르니카. 예, 피카소의 게르니카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분도 46년생이시지만 이 게르니카의 슬픈 역사를 이제 집안의 내력으로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아, 그러니까 온 집안이 그 폭격으로 다 이제 부서졌었고 사실 그 당시 폭격으로 그 소도시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사망자가 그렇게 났었는데 진짜? 네. 다행히 친척들은 좀 죽은 사람이 있지만 네. 가족들 중에서는 이제 돌아가신 분은 없었는데 예. 전 재산을 날리게 됐고 네. 그리고 이제 아버지도 상당히 건강이 안 좋아지시고 막 음. 그런 좀 불안 이제 가정사가 있으신 분이에요. 예. 근데 그 50년도에 이제 한국 전쟁이 있었잖아요. 네네. 아버지께서 집에서 라디오를 키는데 그때 어렸을 때 이제 폭격과 전쟁에 대한 이제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50년대 라디오를 키면 한국에서 전쟁이 나고 있다. 막 이런 얘기들을 어렸을 때 많이 들어가지고 어, 그때부터 아, 한국에 좀 그 관심이 생기고 한국에 가보고 싶다. 막 그런 생각을 우리 같은 상황을 한국에서 똑같이 겪고 있겠구나.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분이 이제 신부님이 되고 사제가 되면서 네네. 나중에 한국에 한번 가서 자기가 좀 그 사역 활동을 하고 싶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일부러 오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에? 처음부터 한국에 오고 싶었다고 하는데, 네, 처음에는 한국에 잘 안 보내줬대요. 당시에 그 이분이 신부 그 서품을 이제 74년도에 받으시고 76년부터 이제 해외 파견을 가시게 되는데 당시 이제 천주교에서 그 스페인의 천주교에서 한국에 안 보내줬던 이유는 여기 독재 국가고 정치적으로 좀 불안정하고 약간 그런 이유 때문에 그 바로 보내주진 않았고 너무 젊은 사람이 가기에는 좀 위험하다. 음. 예, 당시 우리나라도 좀 유신 시절이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1976년에 이제 한국에 처음 들어오셨고, 지금의 이제 경남 산청 한센인 마을 그 성심원이라고 있죠. 이제 거기에 오신 건 1980년도부터였는데, 맞습니다. 예. 그 계기는 또 어떤 건가요? 80년도에 한센인 마을로 들어가시게 된 거는 본인이 이제 찾아서 들어갔던 거였나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 이제 프란치스코 회라는 그 천주교 내에서도 네. 소속된 이제 곳이 프란치스코 회라는 곳이에요. 이제 프란치스코 성인을 기리는 이제 그런 하나의 종파인데요. 프란치스코 성인이 그 천주교에 처음 귀의를 하게 된 게 이제 한센인들. 그러니까 그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나병이라고 좀 불러왔었죠. 예. 그렇죠. 한센인들을 만나면서부터 천주교에 귀의를 하게 됐고 이제 성인의 길을 걷게 된 건데 사실 이 프란치스코 성인의 이제 소속된 그 종파에 속하다 보니까 한센병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또 스페인에서도 그 한센인 마을에서 여러 차례 봉사를 하다 보니까 네. 이왕 한국에 가서 봉사할 거 한센인 시설이나 이런 쪽 가서 봉사를 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이렇게 바로 이루어진 건 아니고 진주에 부임을 했을 때 예. 마침 진주가 가까운 곳에 성심원이 있어가지고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봉사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진주와 산청이 그다지 멀지 않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차 타고 한 30분 그 정도 걸리는 거리거든요. 예. 한센인들에게 유입의 신부는 어떤 존재인가요? 그러니까 유입의 신부는 그 좀 다른 성격의 봉사자가 아닌가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성격이 다르다고? 예. 뭔 소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유입의 신부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 아, 저는 진짜 뭐 한 게 없습니다. 이게 사실 대부분 봉사를 많이 하신 분들의 겸양 섞인 말이긴 하잖아요. 그런 말 예. 싫어, 근데. 왜 한 게 없어, 진짜. 근데 이제 너무 겸손하셔. 예, 정말. 그렇기도 하신데 네. 어떻게 보면 또 그 말이 맞기도 해요. 왜? 예. 할 말이 없게 만들어. 지금 할 말이 없게 만드는데. 아, 근데 심지어 이제 유입의 신부님은 오케이. 그 외국인이라서 한국말도 좀 서투르신 데다가 네. 또 원래 또 그 말을 그렇게 잘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신부로서 가장 어려워하는 게 강론.
예, 설교를 진짜 제일 힘들어하시고 한국말로 해야 되는 강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신부님들끼리 모이거나 아니 성심원과 운영과 관련해서 회의를 할 때도 거의 단 한 말씀도 하시지 않으신대요. 정말. 예. 어. 그러니까 주변 몸으로 이렇게 실천하는 교훈을 주시는 분인가? 그렇죠. 근데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답답할 정도로 음.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죠. 뭐 실무 능력이나 업무 능력 뭐 음. 아니면은 그러니까 본인도 말씀하시기를 그뭐 다행히는 뭐 능력이 별로 없는 사람이고 특히 이태석 신부랑 같은 사람 분하고는 더더욱 비견될 수 없는 자기 뭐 의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교육을 할 수 있는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음악적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과연 이런 분에게 왜 상을 줬을까? 그러니까 예.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정말 네. 아니 이런 분이 이렇게 상도 받고 그런 분이 아무 능력도 없고 못하고 그러면 우리 같은 그러니까요. 사람들은 네.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성심원에 예. 지금 한센인들이 예. 한 140명 정도 계세요. 네. 그리고 직원분들 한 60명 정도 계시는데 네네. 아니 그러면 이 60명도 다 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왜 22분한테만 이렇게 상을 이유가 줄까? 뭔가요? 이유가 뭡니까? 아, 제가 현장에 가봤어요. 음, 현장에 가봐. 이분은 하루에 한 3번 이상씩은 그 한센인들이 머무는 복지관을 쭉 한 바퀴 계속 도시거든요. 그리고 어. 아프신 분도 있으면은 거의 매일같이 어느 때고 찾아가서 이제 병수발을 들고 하신다고 하는데 아 그걸 직접 해요 신부님이? 예, 직접 하시는데 이 신부님의 그 한 번 돌 때마다 옆에서 지켜보면은 그 대부분의 그 모습들은 일단 그 고령의 그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에요. 한센인 지금 남아있는 한센인들은요. 평균 연령이 76세고요. 네네. 예, 80세, 90세, 심지어 99세도 계시는데 만나자마자 뒤에서 이렇게 껴안고 그러니까 백허그를 하면서 눈을 이렇게 막 가리고 아니면은 막 이렇게 볼을 부빈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얼굴을 막 이렇게 막 그래요? 만진다든지 아니 그 허락도 안 받고 막 그래요? 그럼 예, 스킨십 싫어하는 그러니까요. 그럴 수 사람들 할아버지들한테도 있을 그러고 텐데. 한센인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편견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좀 거리낌이랄까? 그런 거 없이 아주 그냥 친근하게 한센인을 마치 친구처럼 가족처럼 그렇게 스킨십을 한다. 이제 그런 부분이 좀 특별하다. 뭐 그런 얘기 아닌 건가요? 그걸 그렇죠. 일부러 예. 그러시는 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신부님이 하는 행동이 네. 한센인들에게는 가장 좋은 처방이 아닌가라는 또 아. 생각도 좀 들었어요. 왜냐면은 한센인들 실제로 지금 우리도 이제 아직까지 한센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편견이 있어요. 사회적 편견이 많이 예, 있죠. 예. 예. 한센이는 그 지금 사실 그 성심원에 계신 한센인들 중에서 한센 병력이 있으시지 현재 한센 나균이 이게 있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그분들에게 전염이 된다거나 뭐 그런 요소는 없지만 이미 이제 손이 문드러진다거나 얼굴의 형태가 좀 바뀐다거나 네. 눈이 실명됐다거나 뭐 네. 이런 분들은 이제 꽤 많으시죠. 근데 그 우리가 한센인들을 겉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 지금도 한센이라는 의미 자체가 네. 과거에 한센병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의미보다는 네. 지금 한센병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해를 하거든요. 저도 사실 그러고 있었는데 그게 예, 아니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센병은 사실 지금 완치가 가능한 병이고 약을 먹으면 한센 나균이 거의 이제 3일 내로 99.9%가 소멸되기 때문에 네. 그 양성이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음성인 분들은 이미 몸 안에 균이 없다고 보면 되는 분들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센이가 심지어 뭐 가까이 가는 것뿐만 아니라 손을 맞춘다거나 뭐 이럴 때 그분들은 느끼거든요. 왜냐면 그 오랜 70년, 80년, 90년 동안 살아온 사람들이 정말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그 본인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대해서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심지어는 네. 그 병문안을 가셔가지고 병문안을 갈 때 먹을 것 같은 거 싸가잖아요. 네. 그래서 병문안 싸가지고 막 감귤을 농담도 되게 많이 하세요. 농담을 네. 되게 많이 하세요. 장난 진짜 많이 치시면서 네. 막 눈 가리고서도 막 그 누구게 이러면은 신부님이죠. 막 이러면서 신부님 아닌데 막 할머니 아들인데 막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시고 네. 예. 그리고 이제 귀여우시다. 그리고 그 막 누워 계신 할머니한테도 예. 거의 이제 귤 까가지고 입에 넣으면 시다 못 먹겠다 막 이러면은 못 먹겠어요. 그러면서 다 입에서 꺼내가지고 자기가 딱 먹으면서 나는 맛있는데 막 이래요. 근데 성대모사까지 직접 하고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는. 예, 근데 이제 심지어 근데
한센인들을 접촉하는 것도 불편해하는 일반인들이 그러게, 있는데 입속에 그렇죠. 들어있는 입속에 거를. 들어가 있는 거를 네. 꺼내서 먹는다는 행동 자체는 사실 음.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런 예.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분들 그 한센인 그 분들에게 한센인들에게 이 사회적 편견을 과감하게 뛰어넘고 정말 나는 당신의 친구다, 나는 당신의 가족이다라고 하는 그 관계를 새롭게 설정을 해주는 유입의 신부가 그만큼 대단하고 또 이태석 봉사상을 받을 만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이분이 또 여러 가지 좀 이것 말고도 좀 이유가 있긴 해요. 이분이 네. 이제 이런 형식의 좀 그 부분에서도 좀 남다른 봉사자이기도 하신데 네. 한센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 가족들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음. 그러니까 한센병이 얼마나 전염력이 별로 높지 않느냐면은 네. 그 이제 옛날에 잘못된 용어인데 이제 한센인들의 자식을 미가마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미가마? 예. 어. 한센병은 유전이 되지 않지만 이제 같이 살다 보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언젠가 걸릴 애들이다 라는 뜻의 이제 미가마, 아직은 걸리지 않았다 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그리고 한센인의 그 같이 사는 이제 부부를 비나자, 아직 나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 어. 예. 어. 그 비나자, 비나자. 예, 비나자라고 부르는데 근데 대부분 이제 이분들은 한센병에 걸리면 이혼을 당하시고 가족들한테 버림을 받으세요. 근데 어. 아주 간혹 그래도 같이 살겠다고 하는 이제 할머니들, 네네. 할아버지 중에서 비나자는 별 거의 없대요. 어. 할머니 이제 비나자들은 간혹 계시는데, 근데 이 비나자나 미가마들에 대해서 특히 아이들에 대해서 예. 그 거의 부모처럼 이제 대하시거든요. 학교에 가거나 뭐 밖에 나가서 무슨 할 일이 있거나 뭐 이럴 때 사실 이분의 지금 손을 거쳐간 그 아이들이 지금 한 200명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학부모 역할을 했던, 저도 실제로 이제 몇 분을 직접 인터뷰를 했는데 네네. 사실 그 우리 신부님이 아니었으면 자기는 진짜 많이 엇나갔었고 네. 자살했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한센인들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어떤 뭐 의약품 지원, 뭐 치료시설 이런 것 물론 중요하지만 이 사회적 편견 없이 정말로 가족처럼 친구처럼 대해줄 수 있는 그런 이웃이 필요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역할을 유입의 신부께서 그러게요. 34년 아니, 동안이나 같은 계속 국민이어도 해오셨던 나는 일이네. 사실 나보고 하라 그러면 난 사실 못할 것 같은데. 마지막 질문으로 그렇게 어. 질문했어요. 네. 신부님, 그 혹시 여기 계속 있으실 거예요? 막 이렇게 질문을 드리니까 그건 자기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기가 그 약속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신부로서 그 꼭 지켜야 할 3가지가 있대요. 네. 3가지 중에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순명. 순명. 예. 명령에 순종한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종교인이니까 하느님의 예, 명령?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사제로서 사실 이제 교회에서 다른 곳으로 보낸다면은 당연히 거기에 명령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약속을 할 수는 없다고는 하지만, 하지만 2, 3년에 한 번씩 그 시기가 오면 자기한테 물어본대요. 혹시 다른 데 가고 싶냐? 그러면은 가고 싶진 않다라고 항상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그 워낙에 한센인들의 삶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한테 버림받은 삶이거든요. 사실 이 동네 자리 잡은 것 자체도 굉장히 수많은 스토리들이 있어요. 그 가는 곳마다 경남 지역에서 다 쫓겨났고, 심지어 이 자리 잡은 이곳은 앞에 경호강이라는 물살이 센 강이 흐르는 강이고요. 뒤에는 그 높은 봉우리가 있는 배산임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일반인들이 쉽게 진입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일부러 이 폐쇄적인 곳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럴 정도로 많이 버림받은 분들인데, 자기마저 혹시 가면은 이분들이 신부님에게도 우리를 그렇게 버릴 것 같지 않은 신부님에게도 네.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자기가 먼저 가겠다는 얘기는 못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유입의 신부의 한센인 34년 동행기 역시 토요판을 통해서도 또 상세한 이야기는 직접 접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 나와서 직접 취재하고 기사 쓰기도 바쁜 시간 쪼개서 나와준 윤영준 기자에게도 감사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전해드립니다. 네, 조심히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끝으로 이번에는 지난해 12월 31일이었죠. 서울역 고가도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고 이남종 씨였는데요.
수많은 시민을 안타깝게 만들었던 그 이남종 씨의 죽음, 그리고 그분 삶의 재구성, 이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명대 저널리즘 스쿨에서 발행하는 온라인 신문, 담비뉴스인데요. 담비뉴스 기자들이 직접 취재하고, 지금 막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까지 했습니다. 대표로 손지은 기자 나와 있는데요. 은 기자. 은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상당히 미인이시네요. 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계세요? 네, 그 마이크 이거 위치를 신경 써야 한다고 해서. 이남종 씨 사건 네.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정말 이렇게 이제 31일 날 다들 이제 마음이 다들 이렇게 좀 따뜻하게 집에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막 새해를 이제 맞으면서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박근혜 사퇴하라, 뭐 특검 실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네. 정말 궁금했었거든요. 이 네. 사건의 그 뒷이야기들이. 죽음 자체도 분신 자살이라고 하는 이 죽음의 방식도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고, 그러게요. 또 세밋 연말 분위기에 조금 묻힌 감도 있는데, 당시 사건 짧게 설명을 좀 드리면 12월 31일 오후 5시쯤이었죠. 네. 그때 서울역 고가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네, 승합차 그 스트렉스, 승합차 은색 스타렉스입니다. 예, 그걸 세워놓고 박근혜 사퇴, 특검 실시, 네. 또 펼침막을 걸어놓은 다음에 자기 몸에 직접 불을 붙여서 목숨을 끊은 그런 충격적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건 짧게 소개되고 많은 언론들이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본인들의 그러니까요. 관점에 따라서 이분의 죽음을 막 함부로 해석을 하는 네.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담비뉴스 기자들이 직접 광주를 수차례 내려갔다 왔다고 해요. 전라도 광주 얘기하는 거죠? 예, 네. 전라도 광주요. 그래요. 어떻게 뭐 다녀오셔 보니까 이분이 저는 정말 어떤 삶을 사셨는지가 사실 궁금하더라고요. 이분은 전남 구례에서 출생을 했고, 이제 어린 시절과, 그리고 그때부터 쭉 광주에서 살아오신 분인데요. 그 91년도에 조선대학교 영문과 입학을 했고, 그 평범하게, 어쨌든 그렇게 조용하게 대학생활 하다가, 91년도면 예, 그때 91학번인 거죠. 신정국 예. 있고 좀 약간은 대학 사회가 조금은 네. 혼란스러울 때 아니었나? 네. 맞아요. 네. 그때 한겨레에서도 토요판을 통해서 특히 많이 그 분신정국에 대한 소개는 간간히 됐었는데, 그때 이른바 이제 유서대필 사건 맞아. 한 당사자였던 네. 김기설 씨, 음. 그분이 전민년이라고 하는 그 풀네임은 모르겠는데 전민년 사회부장을 지내셨는데, 그분이 분신 자살을 하셨고 서강대 옥상에서, 그리고 그 이외에도 그때 이제 주장했던 거는 노태우 정권 퇴진이었는데, 그분 이외에도 정권 퇴진이라든지 뭐 노동자 문제 등등으로 해서 한 해에 한 네 분인가 이렇게 분신 자살 해서 그때 그 당시 91년도를 가리켜서 분신 정국이라는 말까지 생겼었죠. 네, 하여튼 네. 그때 이제 네. 조선대학교를 다니셨군요. 네. 그래서 그 대학 후배의 말을 들어보니까 워낙 그분 표현으로는 워낙 자유로운 영혼이어가지고 학생회나 뭐 어떤 단체에서 활동하진 않았다. 이렇게 해서 했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대학 졸업 후에 학사 장교로 임관해서 7년간 복무를 했고, 그 제대 후에는 검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거 공부를 하시다가 네. 이제 좀 생활고 같은 게 있어서 더 이상 편하게 공부에만 몰두할 수 없는 상황이라 뭐 택시 운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생계를 이어왔고, 그리고 최근에는 그 전까지 예. 택시 운전, 이제 검찰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공무원 시험, 실무 네. 공무원 시험 실패하기 전까지는 정말로 평범한 시민의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뭐 어떤 단체에 속하지도 않았고, 학생회도 어, 안 하고. 네. 뭐 운동을 열심히 한 것도 네. 아니었고, 네. 착실하게 공부했고 졸업했고 군 복무했고 공무원 시험 준비까지. 네. 예. 정말 평범한 분인데. 네, 그렇게 네. 해서 최근에는 네. 그 편의점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생계를 이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편의점 매니저라는 거는 일반적인 편의점 이제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는데, 네. 이분들을 관리하면서 관리하고, 네. 직접 매장일도 같이 보고 네, 네. 하는 그런 분이시죠. 네, 매출 관리 같은 것도 하고, 아르바이트생들 뭐 시간 같은 것도 이렇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고 하는 것도 관리하고, 그 그 매장의 전반적인 살림을 책임지는 게 매니저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아니, 그래 평범한 분이란 네. 거는 이제 알겠는데 도대체 그러면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게 분신까지 하시면서 네. 이
부정선거 사태라 그럴까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한 거를 하시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뭐 계기가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저도 취재를 하면서 네. 그 끝까지 의문이 풀리지 않았었거든요. 특정한 계기가 없었으니까. 네. 근데 이렇게 주변 사람들의 말을 전해 들으니 그 최근까지 만났던 분들이 계시대요. 네네. 친했던 분들인데 그분들을 직접 만난 건 아니고 그분의 말씀을 다른 분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분이 뭐 자기들은 뭐 한총련 세대였고 네. 지금은 평범하게 그냥 생업에 종사하면서 뭐 현실에 순응하고 살아가고 그리고 뭐 정부 비판해봤자 술자리에서 그냥 조롱하고 마는 정도인데 이 이남종 씨는 굉장히 비분간개했다. 그리고 시국에 대해서 단순한 조롱이 아니라 좀 심도 깊게 뭐 시국에 대해 분석하고 했다. 그래서 옆에서 아니 왜 그러냐 네가 정치인이냐 할 정도로 그렇게 핀잔을 할 정도로 비분간개하는 모습을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지난해 한 해 동안 거의 대한민국 사회를 들었다 놨다 했던 국가기관 대선 개입 문제 떠들썩했었는데 그런 사건들을 계기로 박근혜 정권에 대한 비판 의식이 굉장히 좀 네. 높았던 분이었던 건 맞죠,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이 어쩌면 우리 같은 이제 그 국가기관 선거 개입 사태나 이런 걸 좀 자세히 분석하고 잘 알고 있는 저희 같은 전문적인 언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어쩌면 평범한 사람들이 이것에 훨씬 더 분노하고 네. 비분간개하고 네. 이런 정서가 좀 있었나 보네요. 그 이남종 씨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직접 물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주변 증언이나 그 유품 중 뭐 시나 일기장 같은 데서 이분이 어떤 분이었나를 추측할 수 있는 정도인데 저도 그 취재가 거의 그 취재 그 기한이 있잖아요. 그 기한이 거의 끝날 때 즈음까지 뭐라고 해야 되지? 뭐 그런 네. 뭔가 이렇게 궁금증을 풀 수 있는 네, 열쇠가 그게 뭔가가 하나가 탁 네. 어떠한 특정한 계기도 없었고 네. 그러니까 뭔가 궁금증이 궁금증 하나가 속 시원히, 속 시원히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기사를 초고를 썼을 때도 음. 제가 읽어도 궁금증이 여전히 의문인 거예요. 근데 예. 그 광주에 두 번째로 내려가서 이제 그 댁에 방문을 해서 뭐 대학 시절 썼던 시와 일기장 같은 거를 보니까 그 조용했고 뭐 어떤 단체에서 활동하진 않았지만 네. 그 당시 시국에 대한 되게 진지한 고민들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민들을 시에서 네. 그런 고민들이 시에서도 묻어나고 네. 뭐 메모에서도 네. 이제 쉽게 찾아볼 수 있고 그랬다는 거죠. 네. 그 어떻게 보세요? 손지은 기자가 직접 취재를 해보니까 네. 이 노동자 이남종 씨의 사망 사건 이거를 보는 시각 대한민국 사회 우리 한국 사회의 시각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일단 한쪽에서는 열사의 삶, 열사로 칭하면서 이분의 죽음을 굉장히 좀 상징화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죠. 네. 예, 그런 움직임이 있고 또 반대로는 경찰의 당시 수사 결과 발표에서도 드러났는데 마치 우발적이고 극단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의 네. 충동적인 네. 이제 그런 분이 저지른 충동적인 사건 정도로 폄하하려고 하는 분위기도 네, 있었는데 직접 취재해본 손지은 기자 생각은 어때요?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이분은? 일단 어려운 질문인가요? 네. 이 질문을 왠지 오늘 나올 것 같아서 사실은 저도- 처음 시작할 때 네.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한번 삶을 재구성해보라고 네. 주문을 했었던 기억이 또 나네요, 지금. 그래서 근데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더라고요. 어려운 질문이긴 해요. 네. 근데 일단 취재를 할 때는 뭐 열사다 아니다 네. 그 논란이 되게 큰 상황에서 네. 열사다 이렇게 뭔가를 답을 정해놓고 취재하는 건 좀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답은 정해두지 않고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우리가 역추적을 해보자. 그리고 네. 뭐 그 취재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가 판단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취재를 했었는데 제가 지금 네. 생각하는 거는 열사다 아니다로 되게 논쟁이 많은데 네. 그 논쟁 때문에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쓴 유서의 내용이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맞습니다. 자살을 맞아요. 했을 때는 사람이 가장 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바로 유서에 담겨 있는데 그거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사주해서 쓴 것이다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 자체가 좀 마음이 아팠고
그리고 열사다 아니다 이런 논쟁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네. 싶었어요. 예. 우문에 현답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는 맞아요. 약간 좀 네. 어리석은 질문을 했고 오히려 손지은 기자의 답변이 훨씬 더 현명한 답변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한 사람의 죽음을 이해를 하는데 이 사람을 열사로 칭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 이런 논쟁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불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그 사람이 정말로 하고자 했던 죽음으로 말하고자 했던 바가 무엇이었는지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평가를 하면 되는 거지 그 사람을 뭐 굳이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네. 이런 논란은 좀 불필요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류품에 타다 네. 남은 다이어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국민 앞으로 남긴 2장의 유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짧은 내용인데 처음에는 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부도 묻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네네. 뭐 박근혜 정부는 뭐 자유민주주의를 전복한 쿠데타 정부입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었고 네. 마지막에는 어쨌든 이런 국가 기관의 대선 개입이 네네. 뭐 미필적 고의이든 아니면 개인의 일탈이든 책임져야 할 것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그리고 누구나 네. 상식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체감하는 공포와 결핍을 제가 가져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두려움을 불태우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들어도 굉장히 마음이 아픈 내용이네요. 그러네요. 네. 아, 지은 씨, 네. 취재 끝나고 나서 좀 무슨 느낌이 드셨어요? 저도 취재를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취재원과의 독립되고 이 객관적 시각을 보려면 취재원과 좀 독립되어야 하는데 취재를 할수록 이분이 어떤 심정이었을까를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혼자서 고민을 하다가 분신 자살을 할 정도로 이 시국에 대해서 심각하게 되게 쉽지 않은 결정이잖아요. 네. 근데 쉽지 않은 결정을 하고 국민 앞으로 어떤 하고 싶은 메시지를 남기고 죽었는데 이 메시지 자체가 논란이 된다면 어떤 기분일까? 누군가의 사주로 죽었다 혹은 뭐 어떤 특정 정당과 연결되어 있다 하면서 죽음 자체를 논쟁을 하고 있다는 이 현 시국이 어떤 기분일까 싶더라고요. 죽음을 네. 죽음 그 자체로 받아들이지 않는 네. 이런 사회 현실. 네. 예, 오늘 그 손지은 기자 직접 스튜디오까지 먼 곳에서 오셨는데요. 고생 많으셨고 네. 기사도 토요판을 통해서 소개되는 기사도 많은 독자들이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그 손지은 기자 등이 쓴 이번 그 이남정 씨 삶의 재구성 이 기사가 어떻게 보면 또 의미가 더 있을 수 있는 게 세명대 저널리즘 스쿨에서 발행하는 담비뉴스와 네. 한겨레 토요판이 함께 협업을 해서 만들어낸 첫 작품이라는 또 의미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함께 좀 다음에도 또 염두에 협업해 주실 수 있는 건가요? 예, 당연하죠. 아유, 좋다. 두고, 예, 그럼 오늘 토요팟은 이런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설 연휴니까요, 여러분 정말 그 따뜻하고 또 가족들과 아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저희 또 설 연휴 푹 쉬고 한 주 쉬었다가 그 다음 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없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저희는 그럼 2주 뒤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